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북한 핵 개발자의 탈북 사연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 평양 제2핵개발연구소의 공기에는 쇠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벽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연구실 조명은 희미하게 깜빡였다. 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연구소 마당을 비추던 붉은 경광등이 천천히 돌 때마다 그 빛이 벽과 얼굴 위를 번갈아 스쳤다. 나는 그 빛이 내 운명을 비추는 것 같았다. 오늘도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보위부 연락관이 문을 열며 짧게 말했다. 총책 동지, 위원장 동지께서 직접 뵙자 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실패의 대가를 치를 차례라는 뜻이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발소리가 메아리쳐 들릴 정도로. 김정은은 늘 검은 가죽 코트를 입고 나타났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탁자 위에는 실패한 실험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그리고 말했다. 이번에도 실패했군. 박철민 동무, 내 이름으로 된 보고서지. 나는 숨을 삼켰다. 예, 그렇습니다. 좋다. 그럼 다음 실험에서는 내 목숨으로 책임져라. 그 말이 끝나자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가 떠나자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다. 연구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숨죽여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의자 밑에서 손을 떨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전부터 숨겨둔 USB가 있었다. 핵 자료가 아닌 우리가 저지른 일의 기록이었다. 내 옆에 앉은 정혜준이 나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철민 동지, 우리 이제 끝인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낮게 속삭였다. 오늘 멈추면 영원히 갇힌다. 눈은 더 거세게 내렸다. 연구소 창문 밖으로 검은 지프 2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차 안에는 검은 제복의 보위부 요원들. 우리를 태우러 온 것이 분명했다. 나는 가운을 벗고 옆방의 송 박사를 찾았다. 이제 시작이야. 오늘 밤 나와 함께 나가자. 송 박사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말도 안 돼. 감시가 얼마나 심한데. 감시도 사람이다. 총을 든 자들도 결국 두려움을 느낀다. 그때 경보등이 한층 더 빠르게 돌았다. 스피커에서 지시가 흘러나왔다. 전 인원 지하 통제실로 집합하시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지금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찢어버렸다. 책상 위에는 불 꺼진 전등만이 남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 멈추지 않는다. 그날 밤 평양의 눈은 유난히 붉게 물들어 있었다. 붉은 경광등이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나는 더 이상 조국의 과학자가 아닌 죄 많은 인간으로 깨어나고 있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조국의 머리가 되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평양과학기술대학 입학식 날 우리는 모두 군복 비슷한 회색 제복을 입고 서 있었다. 그날 교장은 목이 터져라 외쳤다. 동무들, 조국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끝에 달려있다. 그 말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었다. 나는 부모님께 약속했다. 조국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철저한 신념의 인간이었다. 국가가 시키는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옳다고 믿었다. 핵 개발은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 배웠고 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었다. 처음엔 진심이었다.
밤새 식량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실험실을 지켰다. 핵연료의 미세한 반응을 조정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 순간이 내 인생의 모든 의미였다. 내 동생 철수는 늘 내 옆에서 응원했다. 형, 진짜 대단해요. 형은 평양의 영웅이에요. 그 말에 어깨가 으쓱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내 인생의 균열은 너무 평범한 날 찾아왔다. 한겨울 실험 중이던 날 젊은 기술자 한 명이 폭발 사고로 죽었다. 그는 내 제자였다. 겨우 23, 아직 어머니 품이 그리운 나이였다. 나는 보고서에 실험 중 과실로 인한 희생이라 적었다. 그 한 줄이 내 영혼을 찢어버렸다. 며칠 뒤 김정은이 직접 연구소를 방문했다. 그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좋다. 실패는 발전의 어머니라 하지 않나. 희생자 가족은 알아서 처리하라. 처리하라는 단어가 내 귀에 쏙 들어왔다. 그날 밤 나는 실험장 뒷마당에 쌓인 흙더미를 봤다. 거기엔 아무 표시도 없었다. 이름도 묘비도 꽃 한 송이도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우리가 만든 건 핵이 아니라 무덤이었다. 며칠 뒤 또 하나의 비극이 일어났다. 나의 동생 철수가 사라졌다. 나만 라디오 방송을 몰래 듣다가 신고당했다는 말이 들렸다. 그리고 3일 후 국가반역죄로 처형됐다. 는 통보서 한 장이 도착했다. 나는 그 종이를 들고 멍하니 섰다. 문구는 단 4줄이었다. 국가의 적, 공개 총살, 유가족 통지 불필요. 나는 그날 밤 술에 취해 울부짖었다. 조국이 우리를 지킨다더니 이게 지키는 거냐고. 눈물 대신 피가 나올 것 같았다. 내 연구실 벽에는 김정은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나는 술병을 던졌다. 유리 조각이 얼굴 위로 흩어졌다. 그 순간 내 안의 신념이 무너졌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서 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보고서를 발표하며 말했다. 이번 실험은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내 속은 썩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야간 근무를 자청했다. 혼자 남은 연구실에서 몰래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작은 메모리 장치에 모든 실험 기록을 복사했다. 그 속엔 실패한 실험의 데이터와 죽은 기술자들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 그건 내 양심의 묘비였다. 그 자료를 숨길 때마다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그게 내가 인간으로 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연구소는 점점 지옥으로 변했다. 보이부 요원들은 과학자보다 많았고 회의마다 감시 녹음기가 깔렸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내가 만든 실험 장비는 이제 국가의 무기가 아니라 내 죄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때 내 옆에 있던 동료 정혜준이 조용히 물었다. 철민 동지,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한 세상입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말했다. 아니,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도 없다. 그러나 인간의 양심은 꺼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탈출이 아니라 해방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바람이 잦았다. 북한의 겨울은 늘 잔인하지만 그날의 적막은 유난히 섬뜩했다. 눈이 내리지도 새소리가 들리지도 않았다. 연구소 복도 끝 조명 하나가 깜빡거릴 때마다 내 심장이 덜컥거렸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망을 준비해왔다. 보이부의 통신망을 우회하는 법, 감시 카메라의 패턴, 교대 근무 시간표까지 외워두었다. 실패하면 총살, 성공해도 죽을 각오였다. 나는 비밀리에 6명의 동료를 불렀다.
정해준, 송 박사, 통신 담당 한 실장, 폭발력학의 윤 강사, 기계 설계의 박 연구원, 그리고 가장 어린 막내 강철. 그는 내 아들의 나이였다. 나는 말했다. 오늘 이후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없다. 하지만 인간으로 살 기회는 생길 것이다. 모두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송 박사가 잔을 들었다. 오늘 건배합시다. 우리가 다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날을 위해. 잔에 담긴 건 술이 아니라 녹슨 물이었다. 하지만 그 물 한 모금이 그 어떤 술보다 뜨거웠다. 탈출 계획은 단순했다. 밤 11시 통신실에서 전파 교란을 일으킨 뒤 보급창고 하수로를 통해 외곽 담장을 넘는 것이다. 지하 터널의 마지막 출입문은 내가 직접 설계에 참여한 구조물이었다. 그걸 열어젖히는 건 아이러니였다. 내가 만든 문으로 내가 체제를 벗어나는 셈이었다. 그날 밤 첫 단계부터 불길했다. 감시 초소에 근무하던 경비병이 교대하지 않았다. 보이부 차량이 연구소 앞에 한 대 더 들어왔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오늘은 접자. 혜준이 낮게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 멈추면 영원히 갇힌다. 나는 그 말이 주문처럼 입에서 새어나왔다.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젖었고 심장은 푹처럼 쿵쾅거렸다. 정확히 11시가 되었을 때 한 실장이 교란 장치를 작동시켰다. 삐 짧은 전파음과 함께 복도 끝 CCTV가 정지 화면으로 멈췄다. 우린 숨을 죽였다. 지하 통로로 향하는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내 손이 떨렸다.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7195. 철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다. 우리는 한 줄로 섰다. 그리고 동시에 걸음을 옮겼다. 터널 속 공기는 축축하고 기름 냄새와 썩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머리 위에는 물이 뚝뚝 떨어졌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우리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 순간 무전기가 울렸다. 지하 감지기 이상 감지. 전원 위치 확인하라. 보이부였다. 우린 서로를 바라봤다. 뛰어. 내 말에 모두 달리기 시작했다. 터널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출구였다. 하지만 그 빛이 자유의 빛인지 총구의 불빛인지 그땐 몰랐다. 우리가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눈발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지만 그 아래엔 피비린내가 숨쉬고 있었다. 우리는 눈밭 위를 엎드린 채 기어갔다. 숨이 입김으로 새어나올까봐 옷소매로 입을 막았다. 200m 앞 경비 초소의 불빛이 보였다. 보이부 병사 둘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이번에 또 미사일 실패했다며? 그게 다 과학자 놈들 때문이지. 그 말에 송 박사의 손이 주먹 쥐어졌다. 나는 그의 어깨를 눌렀다. 참아, 지금은 죽으면 안 돼. 눈이 무릎까지 차오를 때쯤 한 실장이 속삭였다. 통신망이 곧 복구돼요. 3분 남았습니다. 우린 재빨리 언덕 뒤로 몸을 숨겼다. 그때였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탕. 막내 강철이 쓰러졌다. 총책님 괜찮습니다. 가세요. 그의 어깨에서 피가 솟구쳤다. 나는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손을 내저었다. 형 설계자는 살아야지.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혜준이 내 팔을 잡았다. 철민 동지, 지금 멈추면 전부 죽습니다. 눈보라가 우리 얼굴을 때렸다.
우리는 강 쪽으로 달렸다. 발밑은 얼음, 바람은 칼. 한 발 한 발이 지옥이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두만강은 어둡게 얼어붙어 있었다. 멀리서 군견이 짖는 소리, 이어지는 발자국, 그리고 조명탄이 터졌다. 밤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혜준이 외쳤다. 지금이야. 건너. 나는 먼저 강 위로 몸을 던졌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살을 찢는 듯한 냉기가 몸을 덮쳤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래도 헤엄쳤다. 등 뒤에서 또 총성이 들렸다. 탕, 탕, 탕. 총알이 물 위를 스쳤다. 그때 누군가 내 등을 밀었다. 송 박사였다. 가요. 이건 당신이 시작했으니 당신이 끝내야 하잖아요. 나는 울부짖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손끝이 얼어붙고 시야가 흔들렸다. 머리 위로 조명탄이 또 터졌다. 얼음 조각이 얼굴을 베었다. 겨우 강 건너에 닿았을 때 뒤를 돌아봤다. 송 박사가 보이지 않았다. 눈 위에 붉은 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송 박사, 혜준, 강철. 대답은 없었다. 대신 멀리서 들려왔다. 개 짖는 소리, 그리고 고요. 나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얀 눈송이 사이로 붉은 조명탄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 불빛 속에서 나는 속삭였다. 우린 조국을 배신한 게 아니다. 사람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날 새벽 나는 처음으로 살았다는 감각을 느꼈다. 피투성이 몸, 젖은 옷, 얼어붙은 손가락.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뜨거웠다. 눈물과 눈이 뒤섞여 볼을 타고 흘렀다. 바람이 분다. 이제 나는 북쪽이 아닌 남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등 뒤로 평양의 불빛이 점처럼 사라져갔다. 눈발이 그치자 나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총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심장 뛰는 소리도 멎은 듯 했다. 다만 귀끝에 얼음이 붙은 느낌만 남아 있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허름한 초가집 하나가 눈 속에 묻혀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주름 깊은 노인이 나왔다. 나를 보더니 잠시 눈을 개슴츠레 떴다. 그리고 말했다. 너 밤에 강을 건넜지?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내 팔을 잡더니 방 안으로 끌었다. 아내로 보이는 할머니가 솥에서 뜨거운 물을 퍼와 내 손을 담가 주었다. 살갗이 타는 듯 아팠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안도였다. 너희는 누구냐? 북쪽에서 왔습니다. 연구소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눈빛을 보니 거짓말은 아니구나. 이제는 괜찮다. 여긴 아무도 안 온다. 그는 내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었다. 먹어라. 사람이 산다는 건 결국 밥 한 숟갈이야. 나는 그 말에 울컥했다. 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제 손이 만든 것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노인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 살리면 되겠구나.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관통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다. 살리면 된다는 말은 내 생의 두 번째 출발점이었다. 이틀 뒤 우리는 노부부의 안내로 브로커를 만났다. 그는 돈 대신 정보를 요구했다. 남조선이 너희를 원해. 너희가 가진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세상이 모르는 진실이지. 나는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 진실을 팔진 않겠소. 세상에 나누긴 하겠소.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파랬다. 어느 누구도 나를 감시하지 않았고 거리엔 전쟁 포스터도 없었다. 차가 신호등 앞에 멈춰 서는 걸 보며 나는 그 단순한 질서에 눈물이 났다. 정보기관에서 신문을 받았다. 그들은 우리의 기록을 읽고 놀랐다. 이건 세상에 공개될 수 없는 자료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공개돼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어떤 대가로 핵이 만들어지는지를. 그 후 우리 7명은 각각 보호시설로 흩어졌다. 하지만 마음은 늘 함께였다. 매년 12월 1일 탈출한 날, 우리는 작은 카페에 모여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다.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국립연구소에 취직했다. 핵이 아닌 태양광 발전 연구팀이었다. 책상 위에 처음으로 평화의 설계도를 올려놓고 나는 속삭였다. 이제 진짜 과학자가 됐다. 그날 밤 혜준이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철민 동지, 오늘은 불 켜놓고 주무시오. 이젠 누가 우리를 감시하지 않으니까. 나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그래, 오늘은 편히 자자. 1년 후 우리는 국제인권포럼에 초청받았다. 얼굴은 가렸지만 목소리는 세상에 공개됐다. 내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외교관들이 앉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북한 핵개발연구소 총책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죄였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 내 뒤의 스크린에는 몰래 빼낸 내부 문서와 실험 장면들이 비쳤다. 가스실에 버려진 기술자들의 신발, 희생자 명단, 그리고 국가 반역죄로 지워진 사람들의 이름들. 그때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다. 통역을 맡은 여성이 마이크를 떨구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탈북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복귀입니다. 그날 이후 세상이 움직였다. 국제기구가 조사단을 꾸렸고 김정은 정권의 내부 가혹행위가 폭로되었다. 북한 관영 매체는 반역자의 거짓말이라 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진실은 총보다 강하다는 것을. 며칠 뒤 나는 작은 봉투를 받았다. 보내는 이는 북한 내부 협조자라고만 적혀 있었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강철의 무덤이었다. 그 위에는 새로 세워진 표지판 하나. 조국을 배신하지 않은 자, 인간으로 죽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눈물이 흐르는데 이상하게 시원했다. 이게 바로 사이다였다. 그날 밤 나는 서울의 한 고층 빌딩 옥상에 섰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저 멀리 북쪽 하늘에 어렴풋이 불빛이 깜박였다. 그곳에도 여전히 연구소가 있을 것이다. 아직 탈출하지 못한 수많은 나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 멈추면 영원히 갇힌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멈추지 않는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다. 나는 그것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속삭였다. 우리가 만든 진짜 핵은 세상을 깨운 양심이었다. 사연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계시는 곳을 적어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감동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